예, 이제 체포감금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체포감금죄에서 이제 사람을 가두는 걸 체포감금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체포감금죄에 대해서 주로 문제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죄수하고 기수시가 문제되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295페이지입니다. 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가둡니다. 그렇죠? 가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형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포함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잡아도 이제 힘으로 가둘 수도 있겠지만 협박으로 인해서 가두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채업자에서 협박에서 감금하는 경우나 조폭들에서 감금하는 경우, 무형적인 협박에 의해서 감금하는 경우 감금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2번.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행동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감금하고 이제 계속 앞에 나가서 뭘 먹인다든지 이래도 이 사람이 의세에 눌려서 도망갈 수 없는 상태라면 감금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미성년자 유인하고요. 그 다음에 감금했어요. 유인한 다음에 감금하겠죠. 그래서 유인죄와 감금죄는 뭐가 된다는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실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진술조서증을 허위로 작성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데 이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피해자 신문조서에 너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어 라고 해서 가둬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제 법원의 영장을 받았지만 수사기관이 허위 사실 가지고 법원 영장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5번 결국은 감금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죄수론인데 5번입니다. 네.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그렇죠?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50km 정도를 운행해가지고 여관에서 이제 강간하려다가 실패했던 경우입니다. 그 유명한 조개트럭 사건이죠. 꼬마애를 이제 타 안에 태워다 줄게라고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감금해 놓고 이제 여관까지 데리고 갔던 경우예요. 이 감금이 강간이 수단인 경우가 되겠으니까 이건 상경이다 실격이다 상경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몸보 수단이 된 경우에 감금이 강간이나 강도 수단이 된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되고요. 그렇죠? 강간 후에도 계속해서 감금했다면 계속했다는 표현이 있으면 실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한 죄수론 문제가 다시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약취유인에 관한 죄가 이제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약취유인에 관한 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봅시다. 특히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모에 의한 약취인이 가능하겠는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시죠. 그렇죠? 여자가 이 남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합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오셔서 얘는 정시집 아이다. 내가 데려가겠어요. 데려가는 경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호감독자에서 특히 이혼 관계에 있는데 이혼에 있을 때요. 양육권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에 이게 약취인이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본 사례가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키우고 있었고 이제 외조부가 이제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내로 앞으로 떨어지는 뭘 타내기 위해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 아들을 강제로 데려가 버린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인에게 미성년자 아들을 양육을 맡겨왔으나 교통사고 배상금을 둘러싸고 장인과 분쟁이 생기자 아들을 데려가 가지고 여기 이제 고아원 던져버렸던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하더라도 보호감독자로 하더라도 잘 키우고 있는 것을 이 의사에 반해 억지로 가져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성이제 약취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도 그렇죠? 보호 양육권의 남용이 된다면 약취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2번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고 어떤 좀 베트남 여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 없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교도 곳으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 보호를 양육을 계속하였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결혼하고 살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외국인 아내들이 꽤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뭐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이 남자가 이제 뭐 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베트남 여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남편이 아니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아이를 데려갔으니까 약취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경우예요. 약취인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문제입니다. 이 베트남 여인은 이제
애를 키우고 있다가 이 키우고 있는 상태를 깨버리고 데려갔는지 아니면 유지하고 데려갔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보호 양육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계속 키우고 있다 이 애를 데려간 것이 그렇죠? 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죠? 예, 이때는 약취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잘 키우고 있다가 이 장소를 베트남으로 옮긴 것 자체만으로는 약취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상대방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이를 옮겼다 할지라도 이게 이 여자가 키우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이 아이를 가져갔다면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봤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안이고 잘 나온 사안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약취유인의 장소적 이동이 필요하겠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그쵸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침입해 가지고 이 꼬마애한테는 돈 얻을 게 없죠. 그래서 부모를 부르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가 왔다가 이 강도가 되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나가버렸던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부모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를 강제로 퇴거시켜 독자적인 생활관계, 이게 키워드입니다. 에 이르렀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꼬마애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어떤 남자가 침입해서 애를 데리고 있으면서 애한테 뭐 식모도 시키고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꼬마애 혼자 사는 거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쁜 놈이 침입해가지고 애를 어떻게 하는가, 애 데려서 밥도 시키고 성적 학대도 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약취인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꼬마애를 계속 데리고 살아줘 독자적인 생활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와 같은 경우에 정반대의 경우에 이 강도가 침입해서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이 꼬마를 데리고 있었던 거에 불과하다면 약취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취인은 여기 미성년자 부모가 데리고 있었던 생활관계를 자기의 생활관계로 옮기는 거죠.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강제로 퇴국시켜 독자적인 생활관계 형성하기 이르렀다면 약취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소적 이동 없는 약취인도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꼬마애를 혼자 살고 있는데 들어갔어. 그렇죠. 독자적인 생활관계에 이를 정도로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약취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차단에 불과하다면 약취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는 그 아버지의 감옥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사실상 집에로 옮긴 경우에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 이거는 교회 사건이죠. 이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미성년자를 꼬드겨 가지고 데려갔던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허락을 받지 않고 이제 꼬마애들을 데려가지고 이 교회에서 뭐 이상한 설교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교회였나 보죠.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 약취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미성년자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누구의 감옥권을 침해한 거야? 부모의 감옥권을 침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약취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4, 5번. 미성년자 약취행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응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상대방은 막 꼼짝 못할 정도가 아니어도 그죠? 교회 같은 데 가두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미성년자를 약취인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최근에도 뭐 약취인에 관한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약취인에 관한 게 약취위만 이게 정에 규정된 게 아니라 약취위 및 인신매매에 관한 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기업번호 아까도 봤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인적이 드문 장소에 데려가서 죽입니다. 이런 거 사체를 유기한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우습한 데 데려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우습한 데 데려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죄는 성립하지만 사체 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니은번. 변사체라는 것은요, 사망의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쵸? 요러면 변사체가 아니므로 변사체 검시방해죄는 객체가 될 수 없어요. 뭐 공무집행방해죄 정도는 뭐 될 수 있겠죠.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디귿번. 그렇죠. 수리방해죄에 관한 경우입니다. 수리방해죄는 자연적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수리방해죄예요. 근데 PVC 관해에서 생활용 하수를 막은 것은 수리방해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경계침범죄입니다. 경계침범죄라는 것은 그렇죠. 토지의 경계가 있는데 인식 불능케하디 성립하는 법, 여기까지 맞습니다.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인식불능의 경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계침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경계를 침범해서 제가 그 집 들어갔어요. 주거침입죄는 될지언정 경계는 그대로 있으면 경계침범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차마 사건이죠. 이 차마를 이웃집까지 나오면 경계를 침범했지만 이 경계의 표식은 확실하게 아직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경계침은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케 할 정도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식 가능하다면 경계침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국적 여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이제 생활하다가 남편이 의사해봐나요? 애를 데리고 베트남을 갔던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취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던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는데 이 판례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뭐 이러저러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법정 대리인도 약취인의 주체, 그러니까 보호감독도 약취인의 주체가 될 수는 있어요. 단 뭐 해야 됐다는 거야? 양육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아이를 키우다가 그대로 데리고 갔었죠. 그래서 이거는 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사안입니다. 이제 3번으로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약취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1번 봅시다. 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해방감경 규정이죠. 해방감경 규정 넓게 인정합니다. 이제 부정하는 거. 해방감경 규정. 얘를 데리고 있다가 이제 풀어주면, 왜냐면 이제 이렇게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범죄들은 오래 있다 보면 이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범죄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풀어주면 깎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해방 감경 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방 감경 규정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게 죽여버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감금 치사, 감금 살해. 그래서 인질 강도하고요, 인질 강도, 치사죄하고 살해죄 이미 죽어버렸는데 해방 감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체포 감금이 있습니다. 체포 감금은 경미한 범죄나 구태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약취한 자가 풀어줬어요. 해방 감경 규정이 적용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그렇죠? 국외 이송을 통한 약취인죄 이제 애비모를 처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약취인의 애비죄 처벌한다 정도로 기억해도 충분하시겠네요. 그다음 결혼할 목적의 사람을 약취한 자는 피약취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된다. 그렇죠? 예. 약취인죄 각종 성범죄들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결혼 목적 약취인죄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없어도 처벌된다 바뀌었어요. 그다음 4번 베트남 여인 사건이죠. 예. 이거 자녀를 평온하게 있던 상태를 이탈시킨 것으로서,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이건 양육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양육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약취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 문제 4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쵸? 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는 종합 문제네요. 제 종합 문제. 종합 문제가 나오면 참 까다롭죠. 예. 그래서 전범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중지미수를 물어봤습니다. 중지미수는 실행미수와 착수미수가 있죠. 그래서 중지미수, 실행에 착수하고 범죄가 완수하기 전에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장애미수와 대등되는 개념이나, 그쵸? 예. 그쵸? 예, 예. 중지미수라는 것은 범죄에 실행 착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유로운 사에 따라서, 자기의 자유로운 사에 따라서, 자기 중지행위에 따라서 그만둔 게 이제 장애미수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판례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절충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설. 판례의 절충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객관적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중지한 것을 자율성이 있다고 보고요. 객관적인 장애가 그래서 객관적인 장애, 사회 통념상을 장애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 여부를 한꺼번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야 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 일반 통념상의 장애에 의한 미수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중지 미수야 장애 미수야 요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봅시다.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 통해서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자유로 인해서 그만두었다 할지라도 일반 통념상에 장애가 있었다면 장애 미수로 보겠다는 거예요. 중지 미수로 보겠다는 거예요. 장애 미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만 중지 미수로 보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례 절충설 일반적인 장애, 일반 사회 관념상에 장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었다면 장애 미수가 된다는 거 무조건. 그렇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에서 중지했을 때만 중지 미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 내용의 공개책,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 둘 다 처벌돼야 되는 거, 둘 다 처벌될 필요는 없습니까? 둘 다 처벌될 필요는 없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물을 막 이렇게 택시 안에 던진 경우를 예를 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 다음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위증죄에 관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선사한 증인이 선사하는 동안에 허위 진술했으면 위증죄가 돼요. 근데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 시정했어요. 위증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건 안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할지라도 보호권을 남용한다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약충이 될 수 있다. 다 맞는 문제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봅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 형법에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거. 이 문제 몇 번 나왔는데, 그렇죠? 존속을 가중처벌하는 것들. 살, 쌍, 유, 학, 바, 뽀, 채, 감입니다. 살인, 상해, 유기, 그 다음에 학대, 협박, 폭행, 체포, 감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약취 유인은 아니죠. 그렇죠? 유기죄는 존속을 가중처벌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약취인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이제 성범죄로 가겠습니다. 네, 성범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판례가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 지가 꽤 됐어요. 그 다음에 성폭법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이 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예, 도찰에 관한 부분들이 되게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판례가 바뀌고 판례가 바뀐 다음에 법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출에서는 다룰 수가 없고 이제 따로 이제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성폭법이 이제 도찰죄에 대해서 바뀐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면 혹시나 설명을 하고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봅시다. 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요거는 이제 피해자를 자유행위를 시켰던 경우에요. 여자애한테 이제 야, 엄마 자유행위해 그러면서 그 촬영했던 경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피해자를 강요해서 강제추행을 한 거죠.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수범 아닙니다. 간접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 범행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강제추행죄, 그러니까 피해자 자신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 자신을 이게 시킨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자수범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제청을 처벌할 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일본에서 크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둡시다. 그래서 2018년도 판례인데 출제될 가능성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성범죄에서. 그렇죠? 강제추행죄가 그죠? 자수범이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자수범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제적범이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강제추행 굉장히 넓게 인정합니다. 그죠? 남자가 그죠?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깨무는 행위를 했어요. 예. 이거 강제추행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추행에 해당한다. 예. 그다음 이제 미성년자 간음죄는 폭행 협박이 아니죠. 위계 위력이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신 미약자에 대한 간음죄라든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행위태양이 위계 위력입니다. 위계 위력이에요. 여기서 위계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여기서 위계라고 하는 것은 성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예요. 그렇죠. 아 이건 성행위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성행위를 시키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기서 오인착각 부지라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 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었냐면 이 미성년자가 이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야 내가 50만 원 줄게 라고 해놓고 50만 원 안 줬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 사기죄의 여지는 있는데 이 여자애는 성행위 자체는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속은 게 없다는 거야. 그죠? 돈에 대해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기에 대한 미성년자 간음죄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 왜? 성행위 자체는 이 여자는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요. 그죠?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성매매죄로 처벌하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4번. 그렇죠.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브샷을 시킵니다. 러브샷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추행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공직하시면서. 그죠.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예, 그래서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강제추행이 안 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안 됐던 사안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거의 다 강제추행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죠. 일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조심하셔야 되지.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되시면 진짜 안 돼요. 예. 공직이 그냥 끝나버리죠. 뭐 비관의 일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2번이요.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강제추행죄는 추행을 한다, 만진다라는 고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내가 성적 만족을 얻는다, 이런 고의가 이제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혼인관계. 이제 이것도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편의 반응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할 정도 폭행협박에 의해서 아내를 가늠하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굉장히 유명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는 동거 의무가 있으니까 강간죄가 성립한다,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있는 경우만 성립한다. 언제나 성립한다. 언제나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 여자가 거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죠? 거부하고 있다면, 그죠? 부부라고 할지라도 억지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강간죄가 될 수 있다고 판례가 판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혼인관계 유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별거하고 있는 처를 강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거부한 경우에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제일 잘 나오죠, 전압으로. 그렇죠? 네. 그다음. 여성으로 성전한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여러분 강간죄는 여자에 대한 범죄입니까? 남자에 대한 범죄예요. 뭐 사람에 대한 범죄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으로 성전한 한 사람도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뭐가 성립할 수 있다?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성전한 시기를 물어보는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성교해주면 돈 주겠다고 가늠했던 거, 성행위 자체는요, 합의한 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위기에 대한 가늠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미성년자의 위기에 대한 가늠죄가 되려면 성행위가 아닌 것을 성행위인 것을 성행위가 아닌 것처럼 속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성행위가 아닌데 성행위야. 좋죠. 성행위인데 성행위가 아니야. 라고 했으면 이거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 성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가 있어야 돼. 성행위 자체에 대한 게 아니면 위계에 대한 가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아까 그 깨물었던 사람 있죠? 그렇죠. 이거 범죄가 말씀드렸어요. 예. 강제 추행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강간과 강제 추행죄에 관한 여러 가지 판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명한 판례들이 몇 개 나왔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1번 사건입니다. 강간과 강제 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그 유명한 기습추행 사건이에요. 예. 이 여자애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 여자애를 안으려고 했었어요. 이제 비 오는 날에. 안으려고 했었는데 여자애가 악을 지르니까 안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거 뭘로 처벌할 것인가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안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 이걸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형적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된다는 거죠. 안는 것 자체가 폭행행위이면서 추행행위라고 본 거예요, 판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어, 못했어? 폭행행위 시행의 착순이 있었으나 못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미수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미수,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아마 뭐 시험에 나올 텐데 다들 성인이니까 뭐 사안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던 이제 커플이에요. 뭐라 그래야 되니? 뭐라 그래야 될까? 동거하고 있던 커플?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튼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사안을 물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아무튼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자가 이제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행위를 거부합니다.
구태여 이제 한다면 기습 삽입 사건 이렇게 할까요? 이게 제일 나아 보이는데요. 네. 봅시다. 둘이 이제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계속 잠을 자자라고 하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거부합니다. 안 해. 뭐 이제 어떤 이유에서 모르겠고. 근데 이제 남자애가 뒤에서 이렇게 좀 비비적거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저분하죠? 성범죄가 다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남자애가 이래놓고는 갑자기 이렇게 성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 이렇게 성행위가 개시된 게 아니라 성행위가 먼저 되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여자애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계속 성행위를 했던 경우입니다. 이게 강간죄가 될 수 있겠는가가 문제됐던 사안입니다. 대체로 이제 동거하고 있는 커플에 대해서 강간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었는데 이게 강간죄를 인정합니다. 왜냐면 일단 성행위를 먼저 했죠. 성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이제 폭행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폭행에 의해서 성관계가 계속 유지된 건 맞죠. 그렇죠? 폭행 협박과 사이에 이 성관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행위를 먼저 하고 폭행 협박을 나중에 했잖아. 그렇죠? 단 폭행 협박이 반드시 성행위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행위를 먼저 하고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폭행 협박과 성행위 사이의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맞아요. 단 폭행 협박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습강간 사건은 최근 시험에서 뭐 전부 나왔죠. 전부 나왔고 계속 시험에 나올 건데 사안은 좀 기억해 두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저분하죠. 성범죄라는 게. 그렇죠. 3번 저도 제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어떻게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가해자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추행한 경우에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한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한 간음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행 협박에 의해서 간음이 됐다면 강간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 협박이 있고 좀 시간적 간격이 있고 난 다음에 간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죠? 그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 협박에 있는 외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간음 행위를 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4번? 예, 4번.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요. 그쵸. 근데, 폭행하다가 이제 상해가 발생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럼 뭐가 돼? 강간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게 맞으니까,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죠. 그쵸. 그래서, 강간이 꼭 기수가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강간죄는 분열을 가늠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한급 불능케 하거나, 현재 곤란케 하는 폭행 협박을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폭행 협박이 이제, 있었으면 이제 강간 실행의 착수가 되는 거지. 폭행 협박에 의해서 이 부녀자가 이제 현재 곤란하게 있는 상태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강간죄에 대해서 좀 오래된 판례를 보기보다는 최신 판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으로 솔직히 이제 판례들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바뀌는 판례 쪽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버스에서 혼자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 뒤따라가다가 접근에 껴안으려고 했으나 소리치자 다시 오던 길을 갔어요. 강제추행 미수를 성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기습추행 사건. 예. 그 다음 4번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 그치고 2cm의 가벼운 상처. 판례가 가벼운 상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해라는 거야 상해가 아니라는 거야. 상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4번 혼인관계에 있다. 그러면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관계 파탄된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라번. 그렇죠. 예. 라번이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는데 이거 중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예. 목사가 신도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이제 간음행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엔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가족의병을 고친다고 해서 이렇게 추행을 했다면 이거는 심신미약에 빠져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한 거다라고 봐서 판례는 뭘 인정합니까? 이거 중강제추행죄를 인정합니다. 이게 몇 번 나왔죠?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실제로 이런 나쁜 행위를 했을 때 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뭐 협박했다면 차라리 이거는 이제 협박에 의한 강간죄, 협박에 의한 뭐 강제추행죄가 되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뭐 이제 되게 이제 가문을 꼬들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성행위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위계에 대한 간음죄가 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중강간죄, 중강제추행죄를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뭐 지금 있은 여러 가지 사안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렇죠. 그다음 마번.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강간의 고의야, 중강간의 고의야, 중강간의 고의죠. 예,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잠에 깨어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는 얘기를 듣고 했을 때, 그쵸. 근데 알았어요, 중간에. 그쵸, 예, 중간에. 그냥 하겠다 그랬죠. 그쵸. 이것은 중강간죄가 성립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 힘들죠. 이 여자가 알았으니까 상대방은. 그쵸. 그래서 중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 걸로 봤었습니다. 그쵸. 상대방이 심신미약을 이용했다면 중간간죄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가 아닌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기 때문에 중간간죄를 부정했던 사안이에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하겠어요. 네. 3번 봅시다. 3번. 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간죄는 이제 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최근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해서 여자가 주체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여교사 사건 기억나시죠? 여교사가 이렇게 그 어린 남학생 이렇게 그렇게 했던 사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미성년자 의제 강간. 그렇죠? 그래서 강간, 강제추행 뭐가 될 수 있어요?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2번 폭행 협박이나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렇죠? 폭행 협박은 따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법적 경합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답이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자유행위를 했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이제 뭐 빠져나갈 수 없으니 거기서 자유행위했던 경우에 그것도 뭐야? 장소적 이 좁은 공간에서 위력으로 대해서 강제추행을 한 걸로 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꼬마에 초등학생이 탔는데 거기 앞에서 성행위를 했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제추행이 된다고 볼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 4번. 단 이제 성인이면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면 이거는 공연음란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비싼 사안이 되겠어요. 그렇죠? 4번.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현재 곤란하게 할 정도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협의의 폭행협박이죠. 그렇죠? 네. 이제 뒤로 갑시다. 5번으로 갈까요? 5번으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쵸 종합적인 사항들을 다 살펴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니까 피해자가 선교 전에 도망갈 수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섣불리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쵸?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뭐 그 상황에서 뭐 그런 것들을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쵸? 2번.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그 실행이 전에 강도의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 그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인데, 강간을 했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강간을 하다가 중간에 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간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강간하다가 강도하다가 계속 강간한 경우에, 그죠? 그래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행위를 했던 경우,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를 했던 경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강도 기회에 강간했으면 강도 강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가리를 떼고 보더라도 강도 기회에 강간한 거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강도 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뭘 본다? 강도 강간죄를 구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강간의 기회에 강도를 했으면 이거는 강간과 강도 실경이 되죠. 왜? 강간 강도죄라는 건 없으니까. 강도 기회에 강간하면 이거는 강도 기회에 강간했으면 강도 강간죄가 있으니까 하나가 죄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볼 것인가? 강간의 기회에 강도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전체적으로 보면 강도 기회에 강간한 거 맞아. 그래서 강도 강간죄를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강간 중간에 강도를 한 경우에는 결국은 강도 기회에 강간을 계속한 건 맞으니까 강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강간범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해서 반응을 억압한 후에 방어 억압 상태가 계속되는 중은 이제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 이거 했죠? 여기
강간하다가 강도를 했어요. 예, 강간하다. 같은 판례입니다. 근데 강간하기 위해서는 두드려 팼는데 이 강도할 때는 별도 폭행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강간하면서 충분히 외포시켜놨죠. 그러니까 이 강도 때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죠? 강도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강간범이 그래서 반항을 avoid 목적으로 충분히 폭행 협박을 했다면 재물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강도할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따로 없었다 할지라도 이때의 폭행 협박이 이어진 상태죠. 그래서 강도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강도 강간은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4번 소형 승용차에서 강간하려고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우측 실관절 부위에 찰과상,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차 시트에 긁혀가지고 이제 다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상해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강도가 강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꼬마 이제 여자를 강간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강간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있었던 경우에 아이가 막 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간을 지속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 중지미수로 봤어요? 장애미수로 봤어요? 다 장애미수로 봅니다. 중지미수 인정한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에 만나면 해주겠다. 뭐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자해성 인정할 수 있다 없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으로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을 보실 텐데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넓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물어 뜯는 거 당연히 강제추행이죠. 강제추행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번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좀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꼬마애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자유행위를 하는 거는 이거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 있는데 이제 싸우다가 이제 얘가 이제 자신의 바지를 보여주면 성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 강제추행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거 뭘로 봤냐면 그래서 공연음란 죄로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분양 음모를 일회용면대기로 이제 절단해 버려요. 이제 음모를. 그죠? 그러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겠어요?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요. 상해에 해당하려면 이제 생리적 기능을 즉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모를 자른 것 같은 거는 외모 변화는 있지만 그렇죠? 아프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 장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춤을 추면서 가슴을 만지는 거 당연히 강제추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사람들은 좀 뺍시다. 예. 문장이 좀 길어 보이는데 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뭐 새로운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분쟁이 있어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무시하니까 그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가 오늘 너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줍니다. 미친 새끼죠. 그렇죠? 하지만 미친놈이긴 한데 뭐 강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오케이. 예. 그다음 나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 11사이하고 타고 있는데 성행이 자유했던 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맞죠? 중강간 강제추행에서 한거 불능 상태라는 것은 심실 상실 이외에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응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의 성기를 사회에 만집니다. 성학교 교사가 미친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강제추행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판례 대부분 판례 중에서는 어떤 게 하나 있냐면 대비가 그쵸 중대장이 군인들의 젖꼭지나 이렇게 잡아다니는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자로 이제 남자의 성기를 때립니다. 근데 이걸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죠.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옛날 판례에서.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여자 앞에서 성기를 보여줬는데 이제 막힌 공간이 아니고, 그쵸.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니까 강제추행을 부정했던 판례, 그거하고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좀 까다로운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좀 봅시다. 오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전문 문제들이 이제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 정도가 좀, 이렇게까지 내면 될까라는 문제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1번.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 규정을 다 삭제합니다. 친고죄로 둬버리니까 합의보가 다 나가버리죠. 그렇죠. 재범률이 너무 높아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일반 범죄화 시켜요. 예. 그래서 뭐 처벌 가능성도 높아졌죠. 그 다음 헌빈관에 대해서 폐지시켜버리죠. 헌빈관은. 그렇죠. 헌빈관. 예. 위헌 판결 받고 폐지. 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4번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이 부분은 좀 이제 문제를 냈어요. 강간죄의 객체가 분양에서 사람으로 바뀐 건 맞아요. 근데 강제추행죄는 옛날부터 사람이었어요. 옛날부터. 예.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틀어서 문제를 내가지고 좀 그랬어요. 예. 이런 거 가지고 뭐 문제를 틀어서 내는 거, 뭐 세밀하게 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 과연 리갈 마인드를 이걸로 구분할 수 있겠나라는 싶긴 합니다. 예. 그다음 다음 분야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법률상의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태도에 다 틀렸죠. 그렇죠.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혼인관계 유지를 불문하고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라번은 형법에 있어요. 성폭법에 있어요. 성폭법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형법은 당연히 없겠죠.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니까. 그렇죠. 성폭법에 13세 미만이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심신장애자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성행위를 한 애는 처벌해야겠죠. 그 다음에 특히 뭐 심신장애자, 도가니 사건에 보듯이 이런 친구들이 방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강간죄 공소시효가 짧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린 경우에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형법에 있어요, 성폭법에 있어요, 성폭법에 있어요. 뭐 이제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뭐 그렇게 그래요. 예. 문제는 그렇다. 그렇죠. 그다음 강간죄에 대해서는요, 상해결과 발생한 경우에 강간치상죄가 성립해요. 예. 강간치상은 미수범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인질강요치사상하고 강도치사상만 결과적 가중법 미수범처벌 규정이 있죠. 그래서 강간죄에 대해서 강간이 미수에 있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강간치상죄로. 그렇죠. 그래서 강간에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위에 있어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도 그렇죠. 기본범죄의 기회 범죄가 발생해서 뭐 할 수 있다는가?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그쵸 폭행 협박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립한다는 거 돼 있어요? 안 되죠. 그쵸? 왜? 법적인 관계죠. 그래서 뭘로만 처벌한다? 강간죄로만 처벌한다. 배우자 있는 자예요. 그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간의 피해자에 대해서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현재 대부분의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죠. 옛날에 관한 판례니까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뭐냐면 이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성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문장 자체는 맞는 문장이지만 간통죄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유주를 불문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강간죄가 부부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관계 실제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렇죠? 남편이 성행위를 한다 억지로 이거 강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행위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강도 강간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강간 중간에 강도하고 계속 강간했다면 그렇죠? 뭘로 볼 수 있다? 강도 강간죄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좀 보시고요. 12번으로 좀 갑시다. 12번.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쵸. 강간과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임을 유효한다. 근데 강간죄하고 강제추행죄의 좀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쵸. 강간이라는 것은 현저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강제추행죄는 곤란하게 할 정도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특히 강제추행죄 예를 들어서 지하철 뭐 이렇게 더듬이 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상대방의 반응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뭘 인정할 수 있다. 강제추행은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그렇죠.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라고는 하지만 그 두 개는 실제상으로는 약간 다르게 취급하는 거 있는 게 우리 이제 형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제추행은 좀 더 넓게 인정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피해자를 위협하여 한거 불능케 한 다음에 200m쯤, 그렇죠? 200m. 예. 이거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떨어진 거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니까 접속되어 있는 경우죠. 200m라고 그래봐야 뭐 한 31분 이내잖아요. 쫓아가는 게. 이 남자가 이제 이 여자를 강간하고 이 여자가 도망가니까 또 200m 가다가 또 잡아고 또 강간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접속된 범죄로 봐서 하나의 강간죄로 봤습니다. 간음을 목적으로 혼자 있는 방문을 이제 두드립니다. 그렇죠?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계속 두드린 경우에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폭행이 될 수도 있고 협박이 될 수 있겠죠. 협박이. 그렇죠? 그 다음 강간죄에 있어서의 부녀를 가늠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폭행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에 관해 불가능할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혼인관계 실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할지라도 강간죄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봤던 부분이니까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겹치니까 14번, 15번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에 대해서 하도록 합시다. 명예훼손죄는 언제나 잘 나오는 범죄고, 이게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워낙 잘 나오는 범죄에서, 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성요건 체계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범죄의 종류도 기억하셔야 되고, 하기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좀 보고, 여러분 좀 쉬도록 합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연이 사실, 공연성인데,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여야 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무슨 전파성 이론이라는 거를 늘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이나 소수여도 뭐가 있으면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 사실 유포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공개 대화방이죠. 이 비공개 대화방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널리 알리겠다는 거예요? 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공개를 하는 거지. 널리 알리기 위해서 뒷담화 까는 거죠, 모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연성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연성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귀옛말이라는 건 너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렇죠?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왜? 귀에 대고 너만 알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널리 알리라는 거에 너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으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리을번. 그렇죠? 통상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죠? 기사화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닙니다. 그렇죠? 기사화에 된 경우에는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한테 주는 경우에는 기사화 여부를 가지고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공연성을 부정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연성의 기준과 그렇죠? 신문에 대한 공연성의 기준, 즉 기자에 대한 공연성의 기준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음번. 장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훼손을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은밀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하는 사람한테 피해자 여자 문제 등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널리 알리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증거자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모아서 수사기관한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죠? 이거 물어봐서 지금 내가 듣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연성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피해 봅시다. 그렇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거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건 개인적 법익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한평군수 사건입니다. 한평군수는 어쩌다 저쩌다 라고 했던 사건이 대통령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촛불 집회 사건 때는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그죠? 그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때 그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게 과연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는가 문제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정책 비판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이걸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아요. 예. 단, 이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경멸적인 표현을 쓸 때는 그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그건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이거는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죠? 예. 외부적 명예 주체가 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군수 사건이에요. 예. 그다음에 2번 모욕죄는 그렇죠? 모욕적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감정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에는 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예. 법인이라든지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외부적 평가의 주체를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무슨 종족은 어쩌다. 그렇죠? 무슨 시족은 어쩌다.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309조 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죠.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졌다는 것은 공익성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까내릴 목적이니까 공익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과 대척점을 이룹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9조 2항의 비방할 목적과 310조의 공익은 두 개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했는데 비방 목적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 다음 4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적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처는 현재 사실을 얘기하고 장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요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적시라는 것은 현재 또는 과거에 입증 가능한 가치 저하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돼. 입증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일 그죠? 어떨 거다. 이거는 장래일을 예측하는 것에 불과하죠. 과거에 대해서, 너는 어쨌더라 얘기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훼손 아닙니다. 그건 이 사람은 예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또는 과거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내일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이다. 내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그렇죠?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네가 현재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강간 혐의로 내일 영장 떨어질 거거든. 이 사람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강간죄 범죄 혐의자라고,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적시하는데 이 장래일의 적시가 현재 또는 과거에 가치자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때는 뭐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좀 이따 시간은 명예훼손을 위주로 할 거니까 그치 보시고. 그 다음에 319페이지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요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치? 아니구나. 이것만 하고 쉴 수가 없겠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쵸?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많아서 좀 이따 하겠습니다.